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유네스코 본부에 울려 퍼진 한마디로 세계 언어학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자신감과 확신에 찬 한국인의 주장에 각국의 대표단들은 거칠게 반발하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날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글자 하나를 둘러싼 세기의 대결 속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 언어학자 에밀리 콜린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자 보존 프로젝트의 총괄자로 임명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글자에 대한 제 시선뿐만 아니라 문자가 가진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깨닫게 해준 여정이었죠.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첫 출근하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햇살이 아름답게 비치는 파리의 아침,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유네스코 본부 계단을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자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을 총괄한다는 건 제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전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자국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첫 회의는 평화롭게 시작됐습니다. 각 대표단이 자국 문자의 역사와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한국 대표단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문화부 차관이 단상에 올라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과 일본 대표단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유럽 국가들도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중국 대표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체계적인 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가 없죠. 회의장은 순식간에 열띤 토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글의 도전장을 내밀었죠. 갑작스러운 논쟁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총괄자로서 이런 감정적 대립은 원치 않았거든요. 침착함을 되찾은 저는 회의봉을 두드려 모두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어떤 문자가 가장 우수한지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각 문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주장이 있으니 다른 나라들도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제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각국의 문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특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봅시다. 그 제안은 모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각국이 자국 문자의 특징과 장점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렇게 한글을 중심으로 한 세계 문자 대결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 다음 몇 주간 유럽권 국가들이 먼저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앞장섰죠. 그들의 주장은 강력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라틴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 학술지, 인터넷 도메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라틴 문자는 통용됩니다. 현재 138개국 이상에서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콘텐츠의 70% 이상이 라틴 문자로 작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편성 아닐까요? 프랑스 대표의 말에 많은 서구권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 문자는 근대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계몽주의,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류 지식의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어학자로서 한 가지 지적했습니다. 영어의 스루와 터프, 사이칼러지, 커널, 크유라는 단어를 보세요. 철자는 비슷하지만 발음은 완전히 다르고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규칙성이 라틴 문자 기반 언어의 약점 아닐까요? 디지털 시대, AI 시대의 이런 비효율은 스펠링 오류로 인한 검색 실패율을 높이고 교육 시간의 절반 이상이 불규칙한 철자 학습에 낭비됩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 지적이 적중했던 거죠. 라틴 문자는 역사가 깊고 널리 사용되지만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학습자들에게 큰 장벽이 되는 부분이었죠. 다음 며칠간은 아시아권 국가들이 자국 문자의 미학적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한자의 상형성과 문화적 함축성을, 일본은 가나와 한자를 혼용한 독특한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아랍권은 서체의 아름다움을,
인도는 다양한 지역 문자의 공존을 자랑했죠. 한자는 5000년 중국 문명의 역사를 지탱한 문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끊김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한 글자가 하나의 개념을 담는 표의 문자로서 시각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울호는 여자와 아이가 만나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한자는 형태 자체에 철학이 담겨 있어요.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한자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각국 대표단들은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문맹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막을 깨고 누군가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약 12에서 15% 정도입니다. 농촌 지역과 고령층의 문맹률은요? 중국 대표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농촌 고령층의 경우 약 83% 정도입니다. 특히 시골 여성들 중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대표의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한국 대표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한자는 5만 자 이상, 한글은 고작 24자입니다. 한자를 배우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한글은 단 3주면 충분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자는 입력 방식부터 복잡하지만 한글은 최고의 적합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문맹률에서 한자 사용 국가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한글을 쓰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한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자의 존재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경우 그 긴 역사 속에서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백성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한자를 마스터하려면 최소 3000자는 알아야 하고 지식인이라면 5000자 이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진입 장벽은 문맹률로 직결되죠. 반면 한글은 24자만 배우면 모든 한국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입니다. 문자의 존재 이유를 가장 잘 실현한 문자죠. 회의장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일본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히라가나는 외국인이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한 음절당 하나의 글자로 매우 직관적이죠. 예를 들어 아이우에오처럼 발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히라가나 46자와 가타카나 46자만 배우면 모든 일본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으로 현대 일본어의 모든 뉘앙스와 외래어를 표현할 수 있나요? 태국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사실 완벽하게는 어렵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충분하지만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표현하려면 한자 지식이 필요해요. 일본 대표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한자를 완전히 익히려면 최소 2000자 이상을 외워야 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 아닐까요? 저 또한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다음은 인도의 차례였습니다. 산스크리트는 신성하고 고결한 문자입니다. 인도의 베다, 우파니샤드 같은 고대 경전은 모두 이 문자로 쓰여 있죠. 산스크리트어는 세계 최초의 문법 체계를 갖춘 언어로 그 구조적 완성도는 오늘날 컴퓨터 언어학자들도 경탄할 정도입니다. 또한 이 언어가 수학, 철학, 의학 분야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죠. 인도의 영적 전통에서 산스크리트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우주의 진동과 공명하는 신성한 소리의 체계입니다. 각 글자는 우주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그때 미국 대표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인도에서 산스크리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인도 대표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현재 인도인들 대부분은 이 완벽한 문자를 읽지 못합니다. 문자는 살아있어야야 문자입니다. 아무리 철학적, 종교적 가치가 있더라도 의미만 있고 접근성 없는 문자는 박물관 속 유물일 뿐입니다. 저는 각 문자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모든 문자를 직접 써보고 발음해보고 그 구조를 파악했죠. 제가 깨달은 건 모든 문자는 각각의 맥락 속에서 발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또한 태국어, 크메르어, 아랍어, 히브리어 같은 다른 문자 체계도 연구했습니다. 태국어는 44개의 자음 문자와 15개의 모음 기호를 사용해 모든 태국어 발음을 표현할 수 있고 5개의 성조를 4개의 성조 부호로 표시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크메르 문자는 자음과 모음을 합쳐 70개 이상의 기본 문자를 가진 복잡하고 아름다운 글자 체계였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앙코르완 문명의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랍어와 히브리어는 종교적 신성함과 아름다운 서체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글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문자들과 달리 한글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 직관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크메르 문자가 높은 문맹률의 원인이 되고 일본어의 가나가 확장성 부족으로 한계를 보이며 산스크리트어가 실제 사용자 2만 명 정도로 줄어든 반면 한글은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한 문자였습니다. 이런 특성은 세계 문자 중에서도 독보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파리의 밤은 고요했고 창밖으로 에펠탑에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생각했습니다. 문자란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그 속에는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다. 이런 고민 속에 미국 출장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 언어학 콘퍼런스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출장 일정의 마지막 날, 저는 우연히 체로키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체로키 문자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제자 세콰야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세콰야는 19세기 초 체로키족 출신으로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서 체로키어를 위한 문자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백인들이 말하는 종이를 사용해 멀리 떨어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 완전히 독학으로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문자 체계가 매우 효과적이어서 불과 몇 년 만에 체로키족 대부분이 문해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후 단 3년 만에 문맹률이 거의 0%에 도달했고 1828년에는 체로키 피닉스라는 원주민 언어로 된 북미 최초의 신문까지 발행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은 닮았다. 두 문자 모두 한 사람의 비전으로 창제되었고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세종대왕과 세콰야, 두 창제자는 시대와 장소는 달랐지만 같은 꿈을 꾸었던 것이죠. 호텔로 돌아와 밤새 체로키 문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글을 능가할 수도 있다. 체로키 문자는 단순함과 창의성을 겸비했고 실제로 문맹 퇴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게다가 백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체로키족의 노력이 담겨 있었죠. 파리로 돌아온 저는 즉시 유네스코 포럼에서 체로키 문자를 소개했습니다. 세콰야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제 발표는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대표들이 체로키 문자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한글과의 유사성에 놀라워했습니다. 일부는 한글의 유일무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학자로서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몇 주간 유네스코 내에서는 체로키 문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세계 문자 보존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으로 체로키 문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글보다 체로키 문자를 더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한국 대표단은 점점 더 고립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체로키 문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와 노스캐롤라이나의 체로키 보호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체로키 장로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문자는 박물관에나 남아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문자라도 살아있는 사용자가 없다면 그것은 박제된 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이것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단순한 디자인의 우수성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의 생명력에 있다는 사실을요. 체로키 보호구역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저는 거리의 간판, 지하철 안내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화면까지 모든 곳에서 한글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딱딱한 공문서부터 힙합 가사까지, 전통시부터 현대 소설까지 한글은 모든 상황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글로 이모티콘을 만들고
디자이너들은 한글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생각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반면 체로키 문자는 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글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 한글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제 마음을 특히 무겁게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 속에서도 한글 사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학자들, 그들이 겪은 고문과 투옥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말 큰 사전을 완성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학에서 몰래 한글을 가르쳤던 교사들, 종이가 없어 모래 위에 글자를 써가며 한글을 배웠던 아이들, 일본어 대신 한글로 일기를 쓰다 발각되어 처벌받았던 학생들. 이들은 단순히 언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역사학자가 들려준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총이었습니다. 무기 없이 싸워야 했던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문자란 단순한 기호체계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는 방패이자 생존을 위한 칼이었던 것입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유네스코 총회장에 섰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디자인이나 체계의 우수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진정한 가치는 그 문자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사람들의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이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글은 인류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네스코는 한국과 협력하여 한글 기억의 방 전시관 개관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파리 유네스코 본부 내에 한글 기억의 방이 개관되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으로 꾸며진 이 전시관은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글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는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와 말모이 운동을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고문 속에서도 사전을 편찬하고 단어를 모으며 한글을 지키려 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방문객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국악 기반의 나레이션이 흐르는 가운데 전시장은 한국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국악은 옛부터 한국인이 겪은 깊은 한과 슬픔, 그리고 반면에 강한 열망과 희망을 담은 음악이자 노래였습니다. 깊은 여운을 남기는 해금의 선율,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처연하게 울려 퍼지는 가야금의 소리가 관람객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며 전시관을 둘러보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언어와 국적을 초월한 공감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상을 보며 외국 관람객들조차 고요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문자를 지키기 위한 인간의 의지와 용기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전시관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총 없이 싸웠고 글자 하나로 나라를 지켰다. 그리고 오늘 그 글자가 여기 파리에까지 전해졌다. 전시관 마지막 벽면에는 한글로 된 단어가 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억.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잊지 않겠다는, 언어의 가치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저는 이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음과 모음을 쓰는 연습을 하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한글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라는 것을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24자의 단순한 구조로 모든 한국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문자 구조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과학적 원리,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국경일로 지정될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맹률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은 한글이 단순히 문자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더 큰 민주화의 도구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자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유네스코 세계 문자 보존 프로젝트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자의 형태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그 문자를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정신까지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밤, 에펠탑이 보이는 제 아파트 창가에서 한글 노트를 펼칩니다. 천천히 한글을 써내려가며 생각합니다. 문자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함께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배움을 이어갑니다. 한글을 통해 문자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글자 하나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용기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태어나 그냥 당연히 읽고 쓰고 들었던 우리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숭고한 결의까지 품고 있었다니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숭고한 피와 땀으로 만들어주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말과 글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